자, 국제복합운송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복합운송은 운송의 형태가 2종의 운송수단을 2개 이상 운송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 간 이송이 있어야지 국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복합운송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오퍼레이션을 담당하시는 분을 의미하고요. 책임 체제에 따라서 3개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일 책임체제, 이종 책임체제, 절충식 책임체제로 나뉘어집니다. 자, 복합운송 경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복합운송 경로는요, 랜드 브리지하고 관련돼서 지금 TSR 관련된 사항들을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도 되고 현 시세에서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 랜드 브리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복합운송의 정의가 나오고요. 복합운송은 과거의 통운송의 개념에서 발전이 된 겁니다. 통운송은 분할하여 각 구간의 책임을 지게 했는데 국제규약이나 규범에 있어서 적용을 받을 때 운송수단별로 그리고 구간별로 이종의 책임을 지게끔 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화주의 불만사항이 되고 증빙하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복합운송하자. 복합운송은 단일 책임이다. 그래서 화주들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 복합운송으로 하는 게 어떻겠노 해서 만들어진 게 복합운송이 됩니다. 자, 복합운송인이 나오고요. 3가지 정도로 나뉘어 보실 수가 있어요. Actual Carrier, 실제 운송인이 있고요. 실제 운송인은 선박회사나 선사, 항공기를 가진 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의의 서류를 당근히 끊을 수 있겠죠. 계약 운송인은 Contract Carrier가 됩니다. Contract Carrier는 실제 운행인과 운송인과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운송인을 의미하는데 자기 명의로 자기의 서류를 발행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깨낸 게 누구예요?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비선선 운항업자, 무선박 운항업자잖아요. 선박이 없음에도 오퍼레이팅을 합니다. 일반적인 화물의 운송인을.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자기 명의의 서류도 발행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뭐와 다르더라? 계약 운송인과는 한 차원 다른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운송인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나오고요.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 시스템 뭐예요? 이종 책임체제. 전부 다 그 구간별로 다른 책임을 지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장점은 뭐예요? 해당 관련된 법안과 국내법은 그 나라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문화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적용 법리가 가능하더라. 하지만 뭐예요? 단일 책임 체제를 지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어렵고요. 하주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 유니폼 라이어빌리티 시스템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단일 책임 체제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충식과 이종 책임 체제와 단일 책임 체제를 절충식은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손해의 한도 금액에 따라서 한도액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 구간에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UN 줄 것이에요. UN 국제물품 복합 운송 협약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 아니에요. 틀린 문장은 낮은 경우입니다. 높은 경우에는 높은 한도액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이 있고요. Liability for negligence, 그죠?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과실이 발생한 구간별로 운송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해당 사항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전제하고요. 전제로 한 책임으로 피해자 측에서 운송인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하고 운송인은
면책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면책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는 가시책임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어떻게 해요? 증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이 회피될 가능성이 많다. 무과실 책임체제,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입니다. 고의로 한 과실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인의 막대한 이윤을 차지해야 하는 반면에 그래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어도 과실 책임주의에 있어서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무과실 책임체제로 바꾸면 면책 사유가 있어서 무과실 책임체제가 생겨났으며 불가항력 등 일부는 면책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책임을 다 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의 한도가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 책임은요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책의 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고 운송인은 그 사용인에게 화주에게 모든 책임에 대해서 부주의나 기타 등등에 관계없이 운송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원칙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물어봅니다. 단일 책임체제 있었어요. 유니폼 라이어블리티 시스템 있고 네트워크 라이어블리티 시스템 있어요. 모디파이드 유니폼 라이어블리티 시스템 있었고요. 유니온 라이어블리티 시스템 없어요. 유니온 연합이잖아요. 연대 이런 의미니까 없단 말이죠. 복합운송의 형태가 나오고 복합운송은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섞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해륙, 바다와 육지가 섞인 복합운송. 여기서 육은 어떤 게 될까?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이 되겠죠. 해공 복합운송, 바다와 항공기. 자, 도어 개념에 있어서는 이 개념에 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상적인 형태의 운송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도어의 마지막에 지선은 도로가 항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륙 복합운송, 특히 해륙 복합운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랜드브리지입니다. 랜드브리지.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땅이라고요. 그래서 랜드브리지 형식에 의해서 운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 동안으로 물품을 이송함에 있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남미를 거쳐서 오든 랜드브리지를 가든 가면 돼요. 하지만 뭐예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일까?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운송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제일 싸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짧을수록 이상적이다. 그죠? 그래서 랜드브리지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경유해가지고 시베리아 아메리카 미니 랜드브리지 등과 같은 랜드브리지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해공 복합 운송이 있습니다. 항공기하고요. 바다가 만났어요. 어떤 게 이점이 될까요? 저운임 그리고 신속성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절충을 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해공 복합 운송의 경로는 1번 북미 서해안 간의 태평양 상에서의 해상 운송 등이 많이 쓰이고 미국 내륙 및 유럽 간의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해공 복합 운송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복합 운송의 경로 나오고요.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는 ALB로 줄여 적습니다. 그래서 극동, 우리나라의 극동 아시아, 우리나라 근처부터 시작해서 미서안, 미동안,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라인이다. 자, 그래서 육지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미니 랜드 브릿지는 뭐예요?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보다 작은 것. 그래서 유럽으로 출발되는 부분을 절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동을 시작해서 미서안, 미동안까지 미동안의 근처에 있는 걸프라는 지역까지만 운송했다 해서 작다고 미니 랜드 브릿지고요. 미니 랜드 브릿지보다 더 작은 게 마이크로다. 그죠?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는 MCB로 줄였습니다. 마이크로 MC죠. MLB는 야구모자 브랜드 아닙니다. 미니 랜드 브릿지고요. MCB는 더 작은 거 마이크로고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와주면 좋은데 RPI라고 더 많이 나옵니다.
RPI는 미국에 있는 서안에서 가까운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까지만 운송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육지가 미 동안까지 닿지도 않은 거예요. 반도 못 갔어.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우리나라하고 연관성이 가장 많고 시험 출제율이 가장 높은 게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다. 자, 그리고 SLB로 줄여졌고요. TSR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험은 TSR로 더 많이 나오겠죠.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SLB로 하면. 그래서 해상, 육상, 해상을 통한 랜드 브릿지고요. 국동을 시작해서 러시아를 통과해서 중국과 유럽,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캐나다 랜드 브릿지는요, 캐나다의 밴쿠버를 시작해서 몬트리올로 가서 함부르크로 이어지는 라인을 의미하고, 캐나다 땅덩어리 넓다 그죠? 인구 대비 땅덩어리 넓은 이런 곳에서 랜드 브릿지를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자, 트랜스 차이나 차이니즈 레일이 됩니다. 자, 중국 횡단 철도가 되고요. 중국 횡단 철도는 줄여서 TCR로 이야기를 하고, 만주 횡단 철도 하나 적어두세요. TMR이죠. TMR. 자, 이 TMR하고 TCR은 뭐와 연계선상에 있겠어요?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TSR과 연계선상에 있고, 같이 이어줌과 연결함을 통해서 더 넓은 운송이 가능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궤간입니다. 철도의 궤간, 그러니까 레일 간 거리가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는 1435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운송을 함에 있어서 궤간이 다르면 이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궤간을 표준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공동의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